는 주간 똑똑똑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유튜브로 한 550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많은 분들이 글을 주간 똑똑똑을 기다리셨나 봐요. 많이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청년 여성의 시각으로 주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죠. 두 분 모셨습니다. 개관올레 이진성 편집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재 활동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도쿄올림픽이 모레 폐막을 앞두고 있어서 그동안 이제 시간을 이제 정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올림픽에 정말 많은 뉴스가 나왔고 또 많은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또 많은 생각할 거리들을 남겨줬고요.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좀 두 분과 나눠볼까 하는데 먼저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어떤 경기를 재밌게 보셨는지 어떤 선수를 응원하셨는지 개인적인 소회부터 좀 들어보죠. 이진성 편집장께서. 네, 일단은 아무래도 양궁을 재미있게 봤고요. 예. 그리고 여자 배구가 매 게임마다 굉장히 드라마틱해서 이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를 해서 이제 지켜봤고요. 네. 지금은 클라이밍을 하는 서채연 선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반부터 이제 결선을 하는데. 결선이군요. 네네. 그래서 클라이밍도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더라고요. 그거 쉽지 않던데요. 네, 새로운 걸 좀 많이 알게 됐어요. 네. 저건 뭐 손가락에서부터 어깨, 상체 저거 굉장히 매달리지도 못하겠어요. 그런 생각하면서 봤는데. 그럼 양재 활동가께서는 어떠셨어요? 예. 제가 원래 TV를 잘 안 보기도 해서 저는 맞아요. 올림픽을 잘 안 봤는데요. 예. 그래서 뉴스를 많이 봐서 뉴스를 통해 올림픽을 봤다? 라고 얘기할 수 뉴스가 있을 많았죠. 것 같아요. 네, 되게 뉴스가 많아서 그냥 그동안은 올림픽 뉴스를 가볍게 보고 잘 안 봤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진짜 이슈가 많은 올림픽이구나를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내용이 제일 눈에 들어오셨어요? 저는 최근에는 좀 올림픽 역사상 최초의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인 뉴질랜드 로렐 허버드 선수의 출전을 좀 인상 깊게 봤고, 그렇군요. 저는 되게 응원하는 편에 있었거든요. 예. 보다 다양한 몸이나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참여자들이 그렇죠. 올림픽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정말 이슈도 많았고 또 재미거리도 흥미거리도 많았던 그 도쿄올림픽. 자, 우리 선수들이 어쨌든 잘했어요. 잘했고 뭐 메달의 기쁨도 있지만 뭐 그거보다는 스포츠 자체를 좀 즐기는 그런 선수들 담담하게 이렇게 예전과 좀 울고 뭐 이런 것도 좀 없었던 것 같고 그런 모습도 좀 새로우면서 또 멋졌던 것 같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전체적인 그 얘기를 좀 들어보죠. 네, 일단은 그 메달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기술을 성공하는 데만 집중했다고 한 이제 체조의 여서정 선수라던가 육상 남자 높이뛰기에서 한국 최고 기록을 세운 우상혁 선수가 메달과 무관하게 굉장히 홀가분하다, 굉장히 기쁘고 나는 후회 없이 뛰었다라고 산뜻하게 말하는 장면 등이 맞아요. 굉장히 화제가 되었고 저한테도 되게 인상 깊게 남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보도는 여전히 금메달이나 스코어에만 치중한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네, 이게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해당 기간의 기사를 1000건을 기준으로 연관으로 분석을 했을 때 금메달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기사들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MBC 해설진이 이제 제일동포 3세인 유도 국가대표 안창림 선수의 동메달 획득을 두고 우리가 원했던 색깔은 아닙니다만이라는 말을 반복을 한다거나 이제 태권도 은메달리스트인 이다빈 선수한테 이 메달의 색깔을 갈고 닦아서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등이 좀 너무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성적 중심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태권도에서 뭐 노골드 수모 이런 단어를 쓴 기사에 비해서 미국의 뉴욕타임스에서는 올림픽에서 태권도라는 종목의 가치와 의미를 짚은 기사를 작성을 했어요. 올림픽에서 태권도는 비싼 장비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원래는 메달을 따기 어려웠던 나라에서 메달을 따고 있다. 올림픽 정신에 부합한 운동이다. 이런 분석 기사를 낸 것과 좀 대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건 좀 뼈아프게 저희가 들어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양지혜 활동가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되게 이번 올림픽에서 선수들의 마음가짐이 막 메달이 곧 국력 뭐 혹은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와는 다르게 좀 국경을 넘어 한 명의 체육인으로서의 시도들로서 많이 비춰진 점이 인상 깊었던 것 같고요. 그런 시도들 중에 하나로 좀 이번에 도쿄올림픽에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던 체조 선수 시몬 바일스가 정신건강을 이유로 기권했던 그 기사도 굉장히 놀라웠어요. 네, 굉장히 놀라운 기사였어요. 저도 사실 이런 올림픽 선수의 기권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분이 기권을 하시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돌보고 몸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저는 이게 좀 쉬지 못해
못하고 계속 좀 기록에 대한 강박을 가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 다른 선수들에게 좀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좀 했었고 예. 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수에 대한 이입이나 공감이 조금 더 우선시되는 올림픽이면 좋지 않을까 많이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메달이나 기록에 대한 집중이 좀 정상적이고 뛰어난 신체에 대한 동경으로 되게 쉽게 이어지는 건 아닐까라는 고민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정상적인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들도 어떻게 보면 네, 너무 그쵸. 뛰어난 건 특이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어떤 뛰어나고 유능한 신체에 자신을 이입하는 방식으로 이 방송들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고민을 제 친구가 던져줬는데, 그러게 그런 것 같고 되게 다양한 몸이 함께 할 수 있는 올림픽은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비장애인 중심의 올림픽이 아니라 장애인 중심의 패럴림픽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 패럴림픽에 대한 보도나 관심들은 되게 낮은 수준이라고 느껴져서 네. 우리가 조금 더 다양한 몸에 다양한 경기를 볼 수 있으면 좋지 그러네요.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다양성에는 우리가 신체와 몸만을 중시했던 거에서 그 안에 정신의 문제도 한번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 다양한 신체의 다양한 그 경기를 우리가 좀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 자, 뭐 선수들 얘기를 지금 하면서 중계나 보도, 선수들에 대한 지원까지, 인기 종목에 대한 편중, 뭐 우리가 늘 얘기해왔던 비인기 종목에 대한 소외, 이 얘기는 늘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엔 특히 어떤 부분에서 문제점을 느끼셨는지 또 한번 두 분 얘기 들어보고 싶네요. 네. 일단은 사실 지상파는 시청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올림픽 전에 지상파 방송 3사의 도쿄올림픽 순차 방송을 권고를 했어요. 과도한 중복 편성으로 인한 시청자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자라는 취지였는데 네. 그러나 이제 중계는 여전히 인기 종목에만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트와 같은 비인기 종목은 선수가 괄목할 만한 성적을 내도 중계가 아예 없고 야구와 축구 경기가 있는 날에는 4개 채널이 이 2개의 경기만을 중계를 해서 같은 시간에 열린 여자 배구는 케이블 방송에 편성이 됐어요. 네. 근데 케이블 방송이라는 건 사실 이제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실 균형 잡힌 중계로 선수의 노력이나 스포츠 정신을 알리고 다양한 이 시청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상파는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해 주셨고 양지혜 활동가께서는 네, 저도 되게 비슷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특히 제 친구들은 여자 배구에 되게 집중하고 꽂혀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 배구에 대해 좀 더 많은 시청권이 보장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좀 경기를 보는 많은 국민들이 되게 원래 축구나 야구를 더 좋아할 수도 있지만 축구나 야구를 너무 많이 틀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사가 꽂히는 걸 수도 있고 저도 그래서 어렸을 때는 운동을 축구, 야구 이런 걸 중심으로 생각하다가 이번에 좀 자료조사하면서 올림픽에 이렇게 많은 종목이? 그렇죠. 이런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시청자들도 다양한 스포츠를 접했을 때 올림픽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처음에 관심이 다양해서 그 다양한 걸 방송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걸 방송하다 보면 또 국민들의 관심도 다양해질 수 있다. 어느 것이 정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게 문제이지만 어쨌든 서로 그런 노력이 지금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시고요. 이번 올림픽이 또 하나 의미 있는 건 남녀 선수의 성비 균형이 획기적인 진전을 이뤘다는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참가 선수 중에 여성 비율이 48.5% 거의 1대1에 지금 근접했다라고 이제 분석들이 나오는데 여자 선수들의 활약도 지금 몇몇 거명을 해 주셨지만 두드러진 선수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또 성차별적인 보도가 있었다.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두 분께서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아무래도 양궁 경기를 중계한 중계진의 태극낭자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MBC 중계진이 태극낭자라는 표현을 썼다면 SBS 중계진은 또 얼음공주라는 표현을 써서 여전사들 웃는 모습 같은 표현을 써서 좀 안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요. 낭자는 사실 처녀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에요. 근데 남성 선수를 태극 도령이나 태극 총각이라고 부르지 않는 걸 생각을 해보면 갑자기 왜 이렇게 웃음이 나죠? 너무 낯서니까요. 왜 이렇게 여성
선수에게만 낭자라는 호칭을 낭자도 너무 웃기네요. 네, 계속해서 사용을 하는지 알 수 없는데 또 한국 여자 탁구 경기에서는 KBS 중계진이 룩셈부르크의 선수에 대해서 여우처럼 경기한다 뭐 이런 표현을 해서 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성 선수에게는 곧자리지 미녀, 얼짱, 여신, 엘프, 요정, 여자 같은 수식어를 붙여서 여성성을 부각을 하거나 외모를 평가하는 기사도 흔히 볼 수 있었고 뭐 두 아이의 엄마 같은 표현 같은 것도 굳이 참 많이 나오는 건데 쓰려고 왜 쓰는지 알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 여전히 중계에서 비일비재하게 등장을 해서 이런 부분이 좀 바뀌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정말 아이의 엄마는 있지만 아빠는 별로 오래된 걸 못 본 것 같기도 하고 낭자라는 표현은 정말 평소에는 저희가 들어본 적도 없었던 어디 묻혀있던 단어를 근데 이게 참 중계를 하는 사람들도 이게 미리 준비를 하지만 현장에서 본인의 그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불현듯 나올 때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되게 오래된 고정관념이 잘 변하지 않고 여성 선수에 대해서 외모로만 평가하거나 혹은 모성, 하나의 엄마 이런 것들로 평가하는 추세에 대해 저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에 제일 문제적으로 느꼈던 보도 는 이런 쇼컷을 한 여성 선수에게 쇼컷이라는 외관만으로 좀 페미니스트라고 가정하고 소위 논란이라는 보도를 연이어 내보냈던 언론의 행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뭐 양준일 국민의힘 대변인 등이 이러한 보도를 사실상 추동했고 그리고 사실 다른 나라의 언론에서는 이걸 온라인 괴롭힘, 온라인 폭력이라고 부른 것에 비해 우린 이걸 논란으로 소비해 왔다는 점이 굉장히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이 일상화된 한국 사회의 단면을 많이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런 올림픽 선수들 중에 여성 선수는 이런 온라인 괴롭힘이나 폭력에도 노출될 수 있구나라는 가능성을 봤던 게 저한테는 되게 마음이 아픈 일이었고 이러한 공격에 맞서서 여성들이 뭐 쇼컷 챌린지 인증샷을 올린다거나 이런 행보들이 전 되게 인상 깊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해외 언론과 같은 사안을 두고도 들여다보는 그 시각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보면서 조금 더 씁쓸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은데 자, 이제 좀 올림픽의 정치성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얘기를 해보죠. 사실 올림픽은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IOC의 원칙, 그 올림픽위원회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 올림픽 헌장 50조에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사실은 좀 어찌 본다면 앞서 얘기해 주신 그런 하나하나의 표현들이 그 선수들의 모습들 이런 거 하나도 사실은 정치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가 다양성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런 면에서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이 규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께서는. 일단은 사실 무엇이 정치적이고 무엇이 정치적이지 않은가를 규정을 하는 것부터 사실 좀 모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올림픽부터는 성소수자 인권을 상징하는 무지개 아이템을 착용을 하거나 선수들이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좀 가능해졌어요. 이게 완화를 하게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포환 던지기 선수로 은메달을 건 흑인 여성 레이븐 손더스가 시상대에서 양팔로 X자를 그리면서 차별과 탄압에 이제 저항하는 이런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좀 메달 박탈 사유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 감사 결과 아니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결론 났습니까? 결론이 났고요. 펜싱 에페 남자 단체전 미국 팀에는 핑크 마스크가 등장을 했는데 선수 중에 성폭력 가해자가 있어서 이 한 명은 검은 마스크를 쓰고 나머지 3명은 우리는 이 사람과 한 팀으로 묶였지만 이 사람을 지지하지 않고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핑크 마스크를 썼어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림픽 헌장 50조가 얘기하는 올림픽 관련 장소에서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선전을 금한다라는 규칙에서 정치적인 것은 무엇이고 선전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이러한 표현을 할 수 없을 때 올림픽 정신은 또 무엇인가 생각을 해볼 때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는 이런 표현을 금지하는 거야말로 현실의 불평등과 폭력을 묵인한다는 가장 불공평한 정치적인 조항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양지혜 활동가께서는 또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리가 흔히 올림픽을 평화와 화합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평화와 화합이라는 게 모두가 똑같은 기준에 따르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고 공생할 수 있는 공간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되게 뭐 학교든 이런 정치적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신성시되는 공간은 오히려 더 쉽게 부조리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군대나 학교 이런 공간. 그래서 저도 학교를 다니면서 뭐 노란 리본이 정치적이면서 달면 안 된다는 교육부의 지침이나 이런 걸 보면서 그렇다면 사실은 친구나 비슷한 동세대의 학생들에 대한 어떤 추모의 슬픔을 느끼고 있는 이들이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인가? 혹은 예. 정치적인 것은 나쁜 것인가? 이런 질문을 그렇죠. 많이 가졌다는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올림픽은 굉장히 다양한 인종과 굉장히 다양한 계급 혹은 다양한 정체성이 교합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에서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을 정치적으로 표현하는 게 분쟁이나 갈등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적인 화합을 이뤄가는 장으로서 기능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올림픽은 안 봤지만 썬더스 선수의 이런 탄압받는 모든 사람이 서로 만나는 교차점이라는 의미의 X자 표시를 보면서 되게 크게 위로받기도 했거든요. 의미는 저는 모르고 그 표현이 인종차별에 대한 네. 거부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했었는데 손더스 선수가 네. 그렇게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네. 보면서 우리가 사실은 단순히 인종차별만이 아니라 뭐 여성으로서 청소년으로서 겪는 되게 다양한 차별에 대한 교차점으로서 저 선수가 연대의 뜻을 표하고 있구나라고 했을 때 그게 정말 많은 이들에게 파급력을 가지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실현하는 과정이 사실 평화와 화합의 장인 올림픽 정신에 더 부합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평화와 화합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져주시는 것 같고 더 덧붙이실 말씀이 있나요? 아니요, 좋습니다. 네. 네. 자, 올림픽은 정말 세계 최대 스포츠 행사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서 그런 정치적 활동이 더 의미를 가지는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이렇게 4년마다 치르는 경제 효과에 대한 기대도 사실은 커서 대외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걸 유치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에 관심들을 많이 갖게 되고 우리도 이제 올림픽을 유치했던 국가로서 그 뒤에 가려져 있는 문제들이 과연 또 무엇일까? 이것도 경제 효과는 이번에 도쿄올림픽 경우도 뭐 그런 부분에서 경제 효과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라는 이제 논의들도 나오고 있지만 그 뒤에 가려진 문제들 올림픽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후에 또 사회 문제들 이런 것도 한번은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올림픽의 경제 효과에 회의적인 연구 결과나 사례는 좀 꾸준히 업데이트가 되어 왔는데요. 동계올림픽 유치 후에 이제 시가 빚더미에 오르고 기존의 거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평창의 사례가 좀 대표적입니다. 평창의 경우에는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지은 그 리조트가 분양에 실패하면서 강원도가 막대한 건설 비용을 떠안았고요. 네. 환경 파괴 문제도 꾸준히 비판을 받아왔고요. 아무래도 경제적 효과와 이 축제에 가려진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박탈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봐요. 2016년 리우 올림픽 당시에도 올림픽 개최를 이유로 수많은 빈민가가 철거를 당했고 사람들이 쫓겨났는데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도 이 올림픽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철거가 되면서 150만 명에 이르는 도시 난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88년 서울 올림픽도 사실 마찬가지였고요. 그렇죠. 네, 지금 도쿄 올림픽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네, 도쿄에서 이제 노숙자들 같은 사람들을 공원에서 잠을 잘 수 없도록 밤이 되면은 공원을 폐쇄하거나 조명을 환하게 밝혀서 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올림픽 경기장이나 역 근처에 설치되어 있던 텐트들을 모두 철거를 했어요. 네. 아무래도 외신의 깨끗한 도시 환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난한 이들 중에서도 더 가난한 극빈자들을 숨기려고 하고 이러한 문제에서 발생을 하는 것들은 그렇다면은 이렇게까지 주거권을 박탈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누가 가져가는 것이고 빈민가 노숙자는 치워야 하는 이물질이자 쓰레기 취급을 받는 것인가. 이 전 세계에 있는 축제라고 하는 올림픽에서 경제적 효과는 누구를 위한 것이고 그것이 누구에게 배분되며 그것을 위해서 누가 무엇을 뺏기는지 좀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양지혜 활동가께서? 저도 올림픽을 예전에도 챙겨보진 않았지만 결정적으로 즐기기 어렵다고 느껴졌던 건 사실 평창 동계올림픽 때였던 것 같아요. 뭔가 당시에 이 가리왕산 산림을 파괴해서 스키장을 짓고
있고 또 올림픽과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명목으로 말씀하신 지역경제 빚더미로 이끄는 리조트를 건설하는 이런 행보들을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고 나니까 올림픽이 더 멀리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가리왕산이 2013년까지만 해도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던 되게 천혜의 숲이라 불리던 숲이었고 올림픽 이후에 원상복원을 전제로 스키장을 지었는데 최근에 논의하면서 실질적인 복원을 위해서는 10년 이상이 들고 복구비는 수백억 이상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좀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과 자연을 짓밟으면서 만들어진 축제라는 것이 국격 혹은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식으로 말해지는 것을 평창올림픽에서 보면서 이게 누구를 위한 올림픽일까? 이걸 즐겁게 볼 수 있는 건 나의 특권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게 저의 올림픽에 대한 심경이었군요. 첫 인상이었고요. 네. 사실 올림픽 개최 경쟁 도시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올림픽 개최지를 정하는 방식이 도시들 간의 경쟁이 아니라 단일 후보를 내는 방식으로 또 바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건 그만큼 올림픽에 대한 리스크나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뜻일 텐데 그렇죠. 그럴 때 좀 축제가 일상을 짓밟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실 개최 도시만 딱 정하는 게 아니라 올림픽을 어떻게 열고 그 안에서의 지역사회의 부담을 어떻게 함께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세심한 논의를 좀 주최 측에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지금 올림픽 자체도 그 정신을 제대로 이어가려면 좀 방식의 변화 필요하고 올림픽을 또 중계하는 언론들도 그걸 바라보는 시선들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지적들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4723번님께서 이번 여성 선수들의 복장 변화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이런 얘기 해주시면서 맞아요. 굳이 왜 수영복 같은 복장 입어야 하는지 저도 늘 눈에 걸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복장 얘기도 끝으로 한마디씩 뭐 기억나시는 게 있다면 한마디씩 해볼까요? 이번 올림픽에서 독일의 여자체조 대표팀이 좀 원피스 수영복 모양이었던 레오타드 유니폼 대신 긴 바지를 입었던 게 되게 좋은 출전하면서 되게 좋은 사례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되게 여성 스포츠 선수들이 성적으로 소비되고 특히나 이 어린 여성 스포츠 선수들이 어떤 성적 대상으로 되게 각광받는 이런 문화들에 대해 불편함을 느껴왔는데 어떤 스포츠 선수로서의 정체성이 훨씬 더 잘 드러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인상 깊고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기계체조나 이런 스포츠가 특히나 그런 어떤 성적 대상화의 대상이 많이 되어 왔는데 이런 면에서 되게 좋았고 큰 변화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의상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체조 중계에서도 신체 부위를 좀 과도하게 클로즈업을 하거나 이제 타이트하게 따라가는 것에 대한 것들이 이제 지양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선수들이 우리는 이제 안전하게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원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의상이라던가 중계하는 방식 같은 데서 카메라의 앵글 하나까지도 그렇죠. 사실은 또 굉장히 위험하게 느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좀 이번 올림픽에서 이런 여러 가지 변화의 시도를 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그 전과는 올림픽을 바라보는 시선들도 태도들도 달라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주간 똑똑똑 오늘은 막바지로 가고 있는 도쿄올림픽에 관한 생각할 거리들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재 활동가 개관올레 이진송 편집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0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죠.